설날 며칠 전, 설날 연휴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늘 그랬듯 집에 장만한 선물 얘기를 늘어놓지도 않으셨다. 수진아, 내일 시댁 갈 때 사직서 한 부 챙겨 가거라. 엄마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손에 들려있던 서류 처리 책상 위로 탁 하고 떨어졌다. 옆자리 동료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서둘러 서류철을 집어들고 탕비실로 걸어갔다. 엄마, 무슨 사직서요? 저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데 왜 사직서를 써요? 텀블러 뚜껑을 열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 IT 회사에서 운영팀으로 일하며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바쁘긴 해도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직서를 가져가라는 걸까?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엄마 말대로 하렴.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거야.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너희 회사 인사팀에 가서 한복 뽑아달라고 해. 도장은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사직한다는 증명서 양식이면 돼. 몸에 지니고 있다가 시댁 가서 먼저 꺼내지는 말고 그쪽에서 먼저 물어보면 그때 보여드려. 나는 여전히 의아했지만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보다 훨씬 현명하셨다. 예전에 무슨 일이든 엄마 말을 들어서 손해본 적이 없었다. 알았어요, 엄마. 엄마 말대로 할게요. 오후에 인사팀에 가서 부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속은 의문투성이었다. 이 사직서를 가져가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오후에 인사팀에 가서 집에 조밀이 생겨서 혹시 모르니 사직 증명서 한 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팀 직원은 별다른 질문 없이 한 장을 출력해 주었다. 나는 그것을 곱게 접어 지갑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자리를 다 정리하고 퇴근하려는데 회사 건물 아래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동료와 새해를 앞두고 재미삼아 복권이나 한 장 사보자고 했던 말이 떠올라 안으로 들어갔다. 복권 판매점 사장님은 한창 다른 손님의 복권을 출력해 주느라 바빴다. 나는 무심코 번호 6개를 골랐다. 앞에 3개는 부모님 생신이었고 뒤에 3개는 우리 집 아파트동 호수였다. 1,000원을 내고 복권을 휴대폰 케이스 뒤에 끼워 넣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댁에 드릴 설 선물 세트, 과일 한 상자와 건강보조식품 세트를 양손에 들고 KTX에 올랐다. 가는 길이 심심해서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복권 당첨 번호 안내 푸시 알림을 받다. 휴대폰 케이스 속 복권이 생각나 꺼내서 맞춰보았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화면 속 번호를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었다. 7, 12, 23. 마지막 번호까지 다 읽었을 때 나는 하마터면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틀림없었다. 6개 번호가 모두 맞았다. 나는 서둘러 당첨 안내 페이지에 들어갔다. 1등 당첨이라고 쓰여 있었고 당첨금은 100억 원이었다. 그 뒤에 붙은 0의 개수에 눈앞이 아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얼른 복권을 휴대폰 케이스에서 꺼내 몇 번이고 접어서 속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너무 큰 돈이었다. 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고 엄마와 남편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남편 민준이 이미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뜨거운 핫팩을 들고 있었다. 이제 왔어? 엄마가 아침부터 3번이나 언제 오냐고 묻더라. 너 오는 것만 기다리고 계셨어. 그는 내 손에 들린 선물 세트를 받아들고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안 추웠어? KTX에 사람 많았고? 응, 괜찮아. 안 추웠어.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나는 그를 따라 집으로 올라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100억 원 당첨금과 엄마가 챙겨가라고 한 사직서 생각뿐이었다. 이번 시댁 방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나를 보시더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왔구나. 어서 앉아서 좀 쉬어라. 마침 갈비탕 끓여놨는데 금방 먹을 수 있겠다. 시누이 미나가 방에서 뛰어나오더니 내 손에 들린 간식 봉투를 낚아챘다. 새언니, 나 뭐 맛있는 거 사왔어요? 나 며칠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나는 웃으며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지갑 속 사직서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먼저 꺼내지는 않았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물을 마시며 눈앞의 화기애애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엄마는 대체 왜 나에게 사직서를 챙겨가라고 하신 걸까? 그리고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은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단 엄마 말을 듣는 게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갈비탕은 뽀얗게 우러나 있었고 위에는 기름이 동동 떠 있었다. 시어머니는 가장 큰 갈빗대를 시누이에게 덜어주고 내게도 국을 한 그릇 떠주신 뒤에야 느긋하게 입을 여셨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 많이 바쁘니? 민준이한테 들으니까 매일 야근해서 8, 9시에 들어온다며 그러다 몸 상하겠다. 나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떴다. 입술에 닿자마자 시어머니가 내 직장 얘기를 꺼내실 거라는 걸 직감했다. 예전에는 내 야근에 전혀 관심도 없으셨는데 오늘 갑자기 물어보시는 건 분명 내가 사직 얘기를 꺼내길 기다리고 계신 거였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갑 속에서 도장도 찍히지 않은 그 사직 증명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인사팀에 가서 사직 증명서 한 부 뽑아왔어요. 설 지나고도 너무 바쁘면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쨍하고 부딪히며 국물이 식탁보 위로 몇 방울 튀었다. 그분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그녀는 사직서를 집어들고 앞뒤로 뒤집어 보며 읽느라 뱉어내던 갈비뼈를 접시에 놓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정말 그만둘 거니? 아이고, 잘 생각했다. 진작 그만뒀어야지. 여자가 매일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 챙기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시누이는 갈비를 뜯으며 입가에 기름을 줄줄 흘리면서도 거들었다. 맞아요, 새언니. 회사 다녀서 뭐 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내가 같이 네일아트 받으러 가자고 해도 시간도 없고 저번에 제가 봐둔 그 블러셔 좀 사다 달라고 했더니 야근한다고 못 사다 줘서 결국 제가 직접 갔잖아요. 그녀는 깨끗하게 발라먹은 뼈를 접시에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새언니 한 달에 300만 원 벌잖아요. 그거 제 신상 가방 하나 살 돈도 안 돼요. 차라리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 도와서 밥하고 청소하는 게 낫죠. 나는 냅킨을 들어 시누이의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그만두고 싶지. 근데 그만두면 수입이 없잖아. 집안 지출도 만만치 않고 민준 씨 월급이 250만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갚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생활비 정도잖아.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돈 나올 데도 없고 급한 일 생기면 뭐가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사직서를 곱게 접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놓고는 주머니를 탁탁 치셨다. 네가 회사 그만두면 민준이 월급 카드는 내가 관리할게. 내가 돈 관리하면 절대 너 굶길 일 없어. 그리고 네가 집에서 그냥 노는 것도 아니잖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오전에 집 청소하고 오후에는 미나 옷 좀 빨아주고 같이 쇼핑도 가주고 저녁에는 저녁밥 차리고 얼마나 마음 편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게 어딜 봐서 마음 편한 일인가? 완전히 나를 공짜 가정부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국물만 마셨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설 지나고 회사 상황 봐서요. 계속 이렇게 바쁘면 그만둬야죠. 뭘 더 생각해? 시어머니는 그릇을 내려놓고 양손을 허리에 짚었다. 목소리도 커졌다. 윗집 김 여사네 며느리는 작년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애 키우잖아. 김 여사가 매일같이 며느리 효심 깊다고 칭찬이 자자해. 너도 그만두면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너 칭찬하고 다닐게. 얼마나 체면이 서니?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새언니, 그냥 그러세요. 네? 새언니 회사 그만두면 우리 매일 같이 쇼핑 가요. 제가 새로 생긴 네일숍 아는데
한 번 봤는데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새언니가 신상 가방 고르는 것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봤던 그 검은색 가방 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진짜 예쁘단 말이에요. 300만 원. 나는 일부러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렇게 비싸? 나 지금 세뱃돈 받은 거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내 팔을 뿌리치며 쏘아붙였다. 새언니 왜 이렇게 쪼잔해요? 겨우 300만 원 가지고 회사 그만두면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오빠가 안 주면 엄마한테 일러서 받아내면 되고요. 미나야.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쏘아보더니 다시 내게 웃으며 말했다. 쟤랑 똑같이 굴지 마라.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그나저나 사직하는 건 꼭 마음에 담아두렴. 연휴 끝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걱정 마. 이 집에 내가 있으니 너 서럽게 할 일은 없을 거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젓가락을 들어 감자를 집었다. 남편은 아까부터 계속 고개를 숙이고 국물만 마실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제야 고개를 들고 나를 설득했다. 수진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당신 일하는 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그만두고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시어머니 주머니 속 사직서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엄마가 이 증명서를 챙겨가라고 한 건 정말 나더러 사직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걸 가져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사직을 재촉할 리가 없었다. 나는 속주머니에 든 복권을 매만졌다. 그 100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더욱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일단 이들을 안심시키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나를 베란다로 끌고 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아, 그 사직서는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연휴 끝나고 회사 가서 도장 받아오면 바로 나한테 가져오렴. 네가 잊어버릴까봐 그런다. 나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아직 도장도 안 받은걸요. 도장 받고 나서 드릴게요. 지금 드려봤자 소용없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더는 강요하지 않으셨다. 다만 몇 번이고 당부하셨다.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연휴 끝나면 무조건 그만두는 거야.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거실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직서 절대 진짜로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절대로 사직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내 손에는 100억 원이 있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했다. 거실에는 아직 갈비탕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TV에서는 설 특선 영화 예고편이 나오고 있었다. 남편이 내 옆 소파에 앉아 잘 깐 귤 하나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수진아, 귤 좀 먹어. 방금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엄청 달아. 나는 귤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귤 껍질이 손에 닿았다. 나는 그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나에게 사직을 권유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역시나 내가 귤을 반쯤 먹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오후에 나한테 그러시더라. 너 연휴 끝나면 바로 회사 그만두라고. 엄마한테 너무 화내지 마. 다 너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귤을 씹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알아. 엄마가 아침에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알면 됐어. 그는 내 쪽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봐봐. 당신 매일 야근하느라 집에 오면 거의 십시잖아.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 얼마나 편하겠어. 아침에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점심에는 엄마 도와서 밥 한 끼 하고 오후에는 미나랑 쇼핑도 가고 얼마나 좋아. 나는 귤 껍질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있던 사과를 집어들어 표면의 물기를 천천히 닦았다. 편하긴 편하겠지. 근데 내가 그만두면 우리 집은 당신 월급 25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겠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150만 원에 공과금 30만 원, 거기다 식비까지 하면 미나 용돈 줄 돈도 없겠네. 부족하면 엄마가 계시잖아. 그는 서둘러 말했다. 엄마한테 모아두신 돈이 좀 있어. 정 부족하면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집에 있으면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 옷이나 신발은 엄마가 사주시게 하면 돼.
엄마가 안목이 좋으셔서 돈도 아낄 수 있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시어머니의 저축? 지난번에 시누이가 50만 원짜리 게임기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까워서 안 사주시고 나더러 사달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집안 살림을 보태주신다고? 나는 사과를 다닫고 입에 가져가 한 입 빼어 물었다.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알아. 당신이랑 어머니 다 나 좋으라고 하시는 거. 연휴 끝나고 일단 회사랑 이야기해 볼게. 좀 더 편한 부서로 옮길 수 있는지. 만약 안 되면 그때 그만두는 걸 생각해 보자. 응. 부서 이동?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는 그냥 바로 그만두는 게 좋다고 하시던데. 부서 옮겨봤자 어차피 출근해야 하는 건 똑같잖아. 엄마는 당신이 집안일 도와주길 기다리고 계셔. 미나도 연휴 끝나고 취업 준비해야 하는데 당신이 집에 있으면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주고 면접 보러 갈 때 같이 가줄 수도 있고. 미나 취업은 미나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이력서 봐주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면접까지 따라가는 건 좀 그렇지. 내가 계속 회사 다니면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 나는 사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보는 척했다. 화면에는 내가 오전에 몰래 추가해둔 변호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떠 있었다.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는 못했다. 남편은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다. 있잖아. 엄마가 벌써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 그만둔다고 다 말해놨어. 윗집 김 여사님도 물어보시더라. 당신 그만두면 같이 노래 교실 다니자고. 당신이 안 그만두면 엄마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나는 조금 짜증이 났지만 인내심을 갖고 말했다. 알았어. 연휴 끝나고 꼭 엄마한테 답을 드릴게. 그만 좀 재촉해. 응? 그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더는 설득하지 않았다.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남편에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나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가서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제가 로또 100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 운용 계획과 혼전재산 보호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은 빨랐다. 박수진님, 안녕하세요. 100억 원 당첨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는 부모님의 노후 보장을 위한 가족 신탁을 설정하시고, 일부는 국채나 우량 펀드 등 저위험 투자에 사용하세요.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겨두시고요. 혼전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공증을 받아두고 분양계약서와 납부기록 등을 잘 보관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음이 한결 놓였다. 다시 물었다. 그럼 만약 누군가 저에게 혼전 재산을 양도하라고 하거나 제 월급 카드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증거를 수집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나 대화 기록 등이요.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첨 사실을 알리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을 안정시킨 후 재산 보호 조치를 완료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주머니에 넣었다. 막 돌아서려는데 시누이가 베란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막대 사탕을 들고 있었다. 새언니, 여기서 뭐 해요? 몰래 휴대폰 만지는 거예요? 나는 서둘러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동료랑 연휴 끝나고 출근할 얘기 좀 했어. 너는 왜 왔어? 엄마가 들어와서 같이 과일 먹으래요. 그녀는 손에 든 막대 사탕을 흔들었다. 아, 맞다. 새언니, 연휴 끝나고 회사 그만두면 그 300만 원짜리 가방 사주기로 한 거 꼭 지켜야 해요. 저 친구들한테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새언니가 사줄 거라고. 연휴 끝나고 얘기하자. 나는 그녀를 따라 거실로 걸어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은커녕 30만 원짜리라도 다시는 사주지 않을 것이다. 당첨금 문제를 처리하고 나면 그 누구도 내게서 더는 공짜를 바라지 못할 것이다. 밤에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옅은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속옷 안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베개 밑에 두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 내일 오전에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베개 밑에 복권을 만졌다. 이 100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시댁의 오랜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인생은 더 이상 그들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했다. 설 연휴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남편의 외삼촌 댁에 다녀오자마자 신우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 끌고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방은 잡동사니 가게처럼 어수선했다. 옷은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책상에는 빈 버블티 컵이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유일하게 침대 머리맡에만 작년에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새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새언니, 이것 좀 봐요. 신우이가 휴대폰 속 사진을 눌렀다. 화면에는 검은색 명품 가방이 떠 있었다. 체인 스트랩이 반짝였다. 아까 외삼촌 댁에서 사촌 언니가 이 가방 메고 왔어요. 백화점에서 샀는데 300만 원이래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나는 다가가서 봤다. 확실히 신상 가방이었다. 디자인도 세련됐지만 300만 원은 아직 사직하지 않은 나에게는 확실히 작은 돈이 아니었다. 물론 이건 내가 꾸며낸 결말일 뿐이었다. 나는 가방의 로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쁘긴 하네. 근데 너무 비싸다. 300만 원이나 하잖아. 비싸야 폼나죠. 신우이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지고 양손을 허리에 짚었다. 새언니 연휴 끝나면 회사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그만두면 맨날 유니폼만 입을 것도 아닌데 좋은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저랑 쇼핑 나갔을 때 사람들이 새언니를 우리 엄마인 줄 알겠어요. 나는 침대 위에 스웨터 한 벌을 집어들어 곱게 개어 베개 옆에 놓아주었다. 말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다. 미나야, 안 사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돈이 없어. 내 오빠 월급 250만 원인데 150만 원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100만 원으로 온 가족 식비랑 공과금 내야 해. 가끔 어머니 혈압약도 사드려야 하고 남는 돈이 없어. 나도 이번 달 월급 받아서 너희 집에 설 선물 사오고 나니 10만 원 정도 남았어. 우리 부모님 설빔 사드릴 돈도 못 모았는데. 거짓말. 신우이가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지난달에 새언니 엄마한테 금팔찌 사드렸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가방 사줄 돈이 없어요? 새언니는 편애하는 거야. 자기 부모님만 챙기고 나는 안 챙기고 나는 속으로 헉했다. 작년 엄마 생신 때 내가 30만 원이 넘는 금팔찌를 사드린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석 달 동안 용돈을 아껴 모은 돈이었지 집안 돈을 쓴 게 아니었다. 나는 해명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침대 위 옷들을 계속 정리했다. 그 팔찌는 내가 오랫동안 돈 모아서 사드린 거야. 지금은 정말 여윳돈이 없어. 나중에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사줄게. 안 될까? 안 돼요? 난 지금 사야 해요. 신우이는 달려와 내 손에 들린 옷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사촌 언니가 그랬어요. 이 가방 지금 엄청 인기라서 금방 품절된대요. 안 사주면 엄마한테 새언니가 사실은 회사 그만둘 생각도 없다고 그냥 엄마 속인 거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 화면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화면에는 오전에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내일 혼전 재산인 아파트 공증을 받으러 오라고 재촉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미나야, 가방 사주는 건 내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집에 그럴 돈이 없어서 그래. 정 갖고 싶으면 내 오빠가 연말 보너스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네가 직접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사. 남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스스로 해결하라고요? 전일 안 할 건데요?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신우이는 입을 삐죽이며 침대에 주저앉아 봉제 인형을 집어 벽에 던졌다. 몰라요. 무조건 사줘요. 안 그러면 새언니랑 말도 안 하고 쇼핑도 같이 안 갈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과일 한 접시를 들고 들어오셨다. 마침 신우이의 말을 들으신 모양이었다. 그녀는 과일 접시를 책상 위에 놓고 딸기 하나를 집어 신우이에게 건넸다. 미나야, 왜 그래? 새언니랑 싸웠니? 엄마? 신우이가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울상을 지었다. 새언니가 가방 안 사줘요.
그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요. 사촌 언니도 있는데 나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새언니가 돈 없대요. 그냥 사주기 싫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를 쏘아보았다. 수진아, 미나가 가방 하나 갖고 싶다는데 그냥 사주면 되지. 300만 원이 뭐 그리 큰 돈이라고. 너 곧 회사도 그만둘 텐데 앞으로 집에서는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 조금 아끼면 되지? 그리고 미나는 내 시누이잖니. 새언니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나는 문가로 걸어가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다. 어머니, 제가 안 사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요. 이번 달 대출금도 아직 못 냈고 공과금도 내야 해요. 어머니께서 3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니께서 먼저 미나에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 그만두면 제 생활비에서 갚을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손에 든 딸기를 접시에 다시 내려놓았다.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니? 내 돈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지. 네가 알아서 해봐. 그녀는 시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나야, 새언니한테 조르지 마. 내 오빠 오면 오빠한테 사달라고 하자. 시누이는 입을 삐죽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나는 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다과상 위에 과자 부스러기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공증받을 때 만일을 대비해서 서류 몇 부 더 준비해주세요. 변호사는 곧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두 글자를 보니 마음이 놓였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남편 월급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저녁 식사 때 시누이는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내가 덜어준 갈비찜도 다시 내 쪽으로 밀어냈다. 시어머니도 내게 좋은 낯을 보이지 않으셨다. 계속 남편에게만 반찬을 집어주며 중얼거렸다. 아들, 고생이 많다. 많이 먹어? 이제 집안은 너 혼자 버는 돈으로 살아야 하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그만 화풀 나는 듯 슬쩍 눈치를 줬다.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그들은 분명 다른 요구를 해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식탁에는 꽈배기, 두유, 그리고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름 냄새가 떠다녔지만 대화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꽈배기 하나를 반으로 잘라 자기 접시에 놓고는 한참 동안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내 무릎 위에 놓인 지갑을 계속 힐끔거렸다. 어제 내가 혼전 재산 공증을 받으러 가기 위해 은행에서 현금을 좀 찾았는데 지갑에 월급 카드도 들어있는 걸 보신 모양이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네 월급 카드, 평소에 네가 다 갖고 다니니? 나는 꽈배기를 한 입 빼어 물었다. 두유의 뜨거운 김이 얼굴에 서렸다. 네, 평소에 장 보거나 공과금 낼 때 다 이 카드로 써요. 그게 편해서요.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겠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두유 그릇이 흔들리며 몇 방울이 식탁보 위로 쏟아졌다. 여자가 아무리 꼼꼼해도 돈 관리는 나만큼 경험이 많지 않아. 그 월급 카드 나한테 주렴. 내가 보관해 줄게. 매달 용돈으로 30만 원씩 줄 테니 부족하면 나한테 더 달라고 하고 그게 얼마나 마음 편하니. 시누이는 막 두유를 한 모금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서둘러 그릇을 내려놓았다. 입에 두유 찌꺼기를 묻힌 채 거들었다. 맞아요, 새언니. 엄마가 돈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우리 오빠 월급 카드도 벌써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가 매달 저한테 용돈으로 50만 원씩 주시는데 새언니가 받는 30만 원보다 훨씬 많아요. 그녀는 50만 원을 받는 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눈썹을 치켜떴다. 나는 지갑 위에 손을 얹고 가죽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시어머니가 내 월급 카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돈 관리를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내 월급까지 손에 넣어 남편의 월급과 합쳐
전부 신우이에게 쓰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바로 거절하지 않고 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내 보였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 월급 카드는 정말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월급이 300만 원인데 먼저 주택담보대출금 150만 원을 갚아야 해요. 이 집 대출은 결혼 전에 제가 받은 거라 지금 매달 갚고 있긴 하지만 민준 씨 혼자 부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힘을 보태야죠. 남은 150만 원으로는 장도 보고 공과금도 내고 우리 부모님께 뭐 사드릴 때도 써야 해요. 가끔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할 때도 돈이 들고요. 용돈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대출금은 민준이가 갚으면 되지.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걔는 내 남편이잖아. 내 대출금 갚아주는 게 당연하지. 내 월급은 집안 살림에 보태고 미나 옷 사주고 간식 사주는데 써야지. 그게 새언니가 할 도리야. 나는 현금을 지갑에 다시 넣고 지퍼를 닫았다. 민준 씨 월급이 250만 원인데 대출금 150만 원 갚고 나면 100만 원 남아요. 그걸로 온 가족 식비랑 공과금을 다 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안 살림에 더 보태요? 작년 겨울에 난방비 30만 원 넘게 나왔을 때 제 월급으로 낸 거 잊으셨어요? 이 말은 시어머니의 아픈 곳을 찔렀다. 작년에 난방비를 내야 할 때 그녀는 예금이 묶여 있다는 핑계로 나와 남편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결국 내가 월급으로 냈었다. 그녀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남편만 쏘아보았다. 너 이것 좀 봐라. 한 달에 겨우 이것밖에 못 벌어서 내 아내 대출금도 못 갚아주고 내가 어떻게 너같이 무능한 아들을 낳았을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두유를 마시다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꾸지람을 듣자 얼굴이 새빨개졌다. 서둘러 그릇을 내려놓았다. 엄마, 내년에 월급 오르도록 노력할게요. 그때 되면 수진이 대출금 갚아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 월급 카드도 엄마가 갖고 계시잖아요. 일단 거기서 돈 좀 꺼내서 미나 간식이라도 사주세요. 뭘 꺼내?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은 내 혈압약 사기에도 빠듯해. 미나 간식 사줄 돈이 어디 있니? 결국 내 아내한테 기댈 수밖에 없지. 그녀는 다시 나를 쳐다보며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수진아, 엄마도 네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미나가 아직 어리잖니. 네가 새언니로서 좀 더 양보해줘. 월급 카드는 일단 나한테 맡겨두렴. 나중에 민준이 월급 오르면 그때 다시 돌려줄게. 응? 안 돼요, 어머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들고 방으로 걸어갔다. 대출금은 매달 갚아야 해서 제 월급은 정말 어머니께 맡길 수가 없어요. 미나가 간식 먹고 싶으면 오늘 제가 마트에 데려가서 사줄게요. 몇만 원 정도는 제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월급 카드는 정말 안 돼요.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베개 밑에 두었다. 손바닥에 닿는 월급 카드의 감촉에 마음이 놓였다. 방금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나는 일부러 혼전대출과 내가 직접 갚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집이 나의 혼전 재산이며 결혼했다고 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내일이면 부동산 공증을 받으러 간다. 공증이 끝나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내 집을 탐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불평과 시누이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타협하기 위해 내 월급 카드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내 돈을 지킬 능력도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용기도 있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나의 규칙대로 흘러갈 것이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기 전날이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이전에 써뒀던 이력서를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휴 전에 회사의 부서 이동을 신청했는데 부장님은 연휴가 끝나야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셨다. 나는 만일을 대비해야 했다. 부서 이동이 안 되면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했다. 시어머니 말대로 정말 사직하고 집에서 가정부가 될 수는 없었다. 지난주에 출력해둔 이력서 세부를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넣어두었던 기억이 났다. 클립으로 잘 고정해두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노트 몇 권과 잉크가 다 된 만년필뿐이었다. 이력서는 흔적도 없었다.
나는 옆에 있던 에코백도 뒤져보았다. 안주머니까지 다 뒤지고 심지어 소파 쿠션까지 들어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서랍에 넣어둔 이력서 봤어? 나는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틱톡 영상을 보고 있었다. 휴대폰 소리가 아주 컸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으로 재빨리 영상을 멈췄다. 이력서? 못 봤는데. 당신 부서 이동한다면서 이력서는 왜 준비해? 부서 이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준비해두는 거지. 나는 그의 앞에 서서 팔짱을 꼈다. 내가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어. 이 집에 우리 말고 누가 있다고 그래. 당신이 가져간 거 아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져갔어. 그냥 당신이 새 직장 찾느라 힘들어할까봐? 엄마도 당신 집에서 좀 쉬라고 너무 밖으로만 돌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력서를 그냥 치워뒀어. 나를 걱정해서.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다. 내가 이래서 돈 버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집을 위해서이기도 해. 근데 당신은 몰래 내 이력서를 숨겨? 내가 완전히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당신네 식구들 시중들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뜻 아니야. 그는 서둘러 소파에서 일어나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그냥 당신이 예전에 야근하느라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도 나한테 그랬어. 당신이 일 안 하면 집안일은 엄마가 도와주실 테니 당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쉰다고? 언제까지? 내가 가진 돈 다 쓰고 내 집 대출금도 못 갚을 때까지? 나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서랍을 가리켰다. 내 이력서 어디 있어? 나한테 가져와. 나 써야 한단 말이야. 남편은 머뭇거리며 베란다로 가서 세탁기 위에 있던 종이 상자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바로 내 이력서 세부였다. 모서리가 다 구겨져 있었다. 그는 이력서를 내게 건네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당신을 설득하고 싶었어. 다른 뜻은 없었어. 화내지 마. 앞으로 당신 물건에 손 안 댈게. 나는 이력서를 받아들고 구겨진 모서리를 손으로 폈다. 그가 나를 설득하려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시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내가 직장을 구할 길을 막고 완전히 사직하게 만들려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내 친구가 요즘 취업 준비 중인데 내 이력서 양식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 이력서 돌려줘서 고마워. 내일 가져다 줘야 해. 앞으로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남편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알았어. 이제 당신 물건에 손 안 댈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앞으로 갔다.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 파일을 열어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휴대폰 갤러리에 각각 백업해 두었다. 이전에는 종이로만 출력해두고 백업할 생각은 못했다. 이번에 그가 이력서를 숨긴 것을 겪고 나서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에 그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이력서 한 부조차 제대로 챙겨두지 못할 뻔했다. 이력서를 백업한 후 나는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 남편이 이력서를 숨긴 일을 알렸다.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군요. 앞으로 더 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혼전 재산 공증을 마치고 월급카드, 은행거래 내역 등도 모두 백업해 두어 경제적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고 컴퓨터를 끈 뒤 침실로 돌아왔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가 그저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다고만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이미 시어머니의 생각에 완전히 동화되어 나의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종이 이력서를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에 있는 전자 파일은 내 다른 카카오톡 계정으로 보내두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 식사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중얼거렸다. 수진아, 부서 이동이 잘 안 되면 너무 애쓰지 마라. 그만두고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미나도 너랑 같이 쇼핑 갈 수 있고. 나는 죽을 한 모금 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부서 이동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만약 안 되면 다른 회사 찾아볼 거예요. 어쨌든 집에서 쉬고 싶지는 않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시누이도 입을 삐죽이며 만두를 세게 베어 물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이 내 이력서를 숨긴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환상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그들이 내 일을 방해하고 내 삶을 통제하려 해도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결코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부서 이동 신청 서류를 정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엄마가 연휴 후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물어보시는 줄 알고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 어제 회사 근처에서 만둣국 먹었어요. 맛 괜찮더라고요. 시댁에서 먹던 설 음식보다 담백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평소의 잔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다급함이 묻어났다. 수진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내 시어머니가 지난주에 내 이모한테 2번이나 전화해서 네가 결혼 전에 산 그 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산 거냐? 민준이 이름은 올렸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더라. 내 손에 쥐어있던 마우스가 멈췄다. 화면의 부서 이동 신청서는 경력 사항란에 멈춰 있었다. 제 아파트는 왜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사무실 구석 탕비실로 갔다. 연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전에 대출받아서 산 거고 매달 150만 원씩 갚고 있다고. 그때는 별말 없으셨는데요. 별말 없었던 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엄마의 목소리는 더 다급해졌다. 내 이모가 그러는데 내 시어머니가 수진이가 회사 그만두면 그 아파트 미나한테 살게 해도 되냐고까지 물었다더라. 미나는 내 시누이잖아. 그 집을 노리고 있는 거야. 내 짐작에 그 사람들이 너더러 사직하라고 하는 건 정말 너를 쉬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내 경제적 기반을 끊어놓고 네가 기댈 곳이 없어지면 그때 구슬려서 그 집을 미나 명의로 돌리게 하거나 내 월급 카드를 뺏어서 내 손에 있는 돈을 전부 자기들 손에 쥐려는 속셈이야. 나는 탕비실 유리문에 기댔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연휴 때 나를 재촉하던 시어머니의 열띤 모습,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던 시누이의 당당함, 그리고 내 이력서를 숨겼던 남편의 행동까지. 이전에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엄마의 말 한마디에 하나로 꿰어졌다. 숨겨져 있던 검은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럼 엄마가 전에 사직 증명서 가져가라고 하신 건 뭐 때문이었어요? 전 정말 엄마가 저더러 그만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내가 왜 너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하겠니?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내 시어머니가 연휴 전에 자꾸 너한테 여자는 일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걸 보고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짐작했지. 그래서 도장도 안 찍힌 사직 증명서를 가져가서 일단 숙이는 척하라고 한 거야. 생각해봐. 네가 강하게 반대했으면 그쪽에서도 네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집 얘기를 꺼냈을지도 몰라. 네가 그만둘 걸 고려 중이라고 순순히 말하니까 널 통제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 거지. 덕분에 너도 준비할 시간을 번 거고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꼭 붙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안에는 아직 100억 원에 당첨된 복권이 들어있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걱정하실까봐 이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이미 나를 보호하고 계셨고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까지 미리 생각해 주셨던 것이다. 엄마, 전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런 증명서를 가져가야 하나 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들이 정말 집을 넘기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당황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어릴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처럼 방법을 알려주셨다. 첫째, 절대 굴복하지 마. 내 일은 계속해야 해. 부서 이동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새 직장을 찾아. 절대 진짜로 사직하면 안 돼. 둘째, 그들이 또 월급 카드를 달라고 하면 예전처럼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 말해. 네가 말했던 매달 150만 원 대출금이 좋은 핑계가 될 거야. 네가 사실은 대출금 부담이 없다는 걸 절대 알게 해선 안 돼. 셋째, 네 아파트 분양 계약서랑 납부 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보관해. 제일 좋은 건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을 받아 네 혼전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뺏고 싶어도 쉽지 않을 거야. 넷째,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정면으로 맞서지 마. 일단 순응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아. 예를 들어 집을 넘기라는 말을 하면 녹음해도 나중에 정말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그게 다 증거가 될 거야.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엄마가 하신 말씀을 빠르게 받아 적었다. 항목마다 중요 표시를 했다. 엄마, 알았어요.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내일 부동산 공증받으러 갈게요. 아, 맞다. 민준 씨가 어제 저한테 시댁 얘기 엄마한테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런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벌써 자기 엄마랑 한패였네요. 민준이 걔는 그냥 제 어미가 오냐오냐 키워서 주관이 없는 애야. 걔가 널 지켜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내 스스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전화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마. 기억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우리가 먼저 시비 걸지는 않지만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탕비실에 서서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갑자기 환해졌다. 이전까지 시댁의 압박에 대처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다. 이제 엄마가 길을 밝혀주시니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부동산 공증받을 때 분양 계약서, 납부 기록 사본, 그리고 혼전 재산 확인서 등 서류를 여러 부 준비해 주세요. 한 번에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답했다. 문제 없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신 당첨금 운용 계획도 초안을 만들었으니 내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부서 이동 신청서를 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사직시켜 내 앞길을 막으려 하고 시누이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남편이 내 이력서를 숨기는 것을 돕는다 해도 이제는 괜찮다. 나에게는 엄마의 조언과 변호사의 도움이 있고 무엇보다 100억 원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는 다 받아낼 수 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출근 닷새째,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다. 연휴가 끝나고 친척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하자고 했다. 이모, 외삼촌 댁, 그리고 사촌 형님네까지 초대했으니 퇴근하고 일찍 와서 준비를 도우라고 하셨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며칠 전 엄마의 당부를 떠올렸다. 이게 어딜 봐서 가족 식사인가? 분명히 그녀가 판을 짠 것이었다. 친척들을 불러 나를 압박하고 그 소위 재산 합의서라는 것에 서명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입으로는 네,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친척들 다 부른대요. 아마 집 넘기는 얘기 꺼내실 것 같아요. 엄마는 곧바로 답했다. 당황하지 마. 그쪽에서 얘기를 꺼내면 나랑 상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망설이는 척해. 절대 아무데도 서명하면 안 된다. 그리고 꼭 녹음해서 증거 남겨. 퇴근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마트에 들러 우유 2상자와 과일 1상자를 샀다.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 보여줄 예의는 차려야 했다. 괜히 친척들에게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하니 시댁에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모의 큰 목소리, 외삼촌의 웃음소리, 그리고 시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문을 열자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모는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고 사촌 형수님은 이제 막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외삼촌과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시누이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막 자른 수박 한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수진아, 이제 왔구나. 어서 손 씻어. 음식 거의 다 됐어. 내 이모님네가 다 너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웃으며 인사하고 사온 물건들을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모두가 정신없는 틈을 타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휴대폰이 허리춤에 붙어 있어 거실의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들키지 않을 위치였다. 저녁 식사 때 식탁에는 제육볶음, 생선찜, 나물무침, 그리고 갈비 옥수수탕까지 친척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연신 사람들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많이들 드세요. 그냥 집밥이니까 사양 말고라고 말했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듯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이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내 엄마한테 들었는데 네가 결혼 전에 아파트를 한 채 샀다며? 80제곱미터도 넘고 위치도 꽤 좋다던데. 나는 반찬을 집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다. 네, 이모. 그때 출퇴근하기 편하려고 샀어요. 근데 매달 대출금을 150만 원씩 갚아야 해서 부담이 좀 커요. 대출금이 뭐 대수라고. 너랑 민준이 둘이 버는데 갚는 거 금방이지. 이모는 손을 내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미나가 얼마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 지금 사는 원룸이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한 달에 70만 원이나 달라고 한다는데 걔가 직업도 없는 아가씨가 어떻게 감당하겠니? 시누이가 즉시 말을 받았다. 눈가가 붉어져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한 사람 같았다. 맞아요, 새언니. 그 집주인 진짜 나빠요. 월세 안 올려주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집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거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미나도 참 안 됐지. 젊은 아가씨가 혼자 밖에서 방 얻어 살려니 이 어미 마음도 아프구나. 수진아, 내 아파트에 방 하나 비어있지 않니? 그냥 미나가 일단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면 어떻겠니? 내 집도 봐줄 겸 걔도 밖에서 고생 안 하고 좋잖아. 나는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망설이는 척했다. 미나가 들어와 사는 건 괜찮은데요. 제 아파트가 아직 대출금을 갚고 있어서요. 매달 150만 원씩 저 혼자 갚기가 좀 버거운데 미나가 들어오면 관리비나 공과금은 좀 분담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뭘 분담해? 시어머니가 즉시 말했다.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니? 네가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150만 원 대출금 갚고도 150만 원이나 남는데 그깟 관리비가 아깝니? 미나는 직업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분담을 하겠어. 외삼촌도 거들었다. 수진아, 네가 새언니잖니. 동생한테 좀 양보하는 게 당연하지. 미나가 아직 어리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나중에 분명 내 은혜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네가 결혼 전에 샀어도 이제 너랑 민준이랑 결혼했으니 부부 공동 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미나가 좀 사는 게 뭐 어때서 부부 공동 재산 아닙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대출금도 저 혼자 갚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이건 제 개인 재산이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남편이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수진아, 외삼촌은 그냥 하신 말씀이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미나도 계속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일단 몇 달만 살게 해주고 직장 구하면 바로 나가게 하면 안 될까? 나는 남편을 쳐다보고 방 한가득 나를 설득하려는 친척들을 둘러보았다. 일부러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랑 상의해봐야 해요. 저희 엄마가 처음에 계약금 보태주셨거든요. 아파트 문제는 엄마 지분도 있으니 엄마 의견을 여쭤봐야 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하는 척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내 손을 눌렀다.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 이 밤중에 내 엄마 분명 주무시고 계실 텐데 괜히 깨우지 마.
이 일은 급한 것도 아니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밥부터 먹어. 음식이 다 식겠다.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띄었지만 눈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엄마에게 말하는 순간 이 일은 절대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순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들었다.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일단 식사하시죠. 그 후 식탁에서는 아무도 아파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처럼 화기애애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모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듯했고 시어머니도 더는 음식을 덜어주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자기 밥그릇만 비웠다. 나는 이 위기를 일단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수를 쓸 것이 분명했다.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대화들은 나중에 나를 보호할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그녀가 앞으로 어떤 함정을 파더라도 나는 대처할 수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내가 계속 넘어오지 않자 이모가 다시 아파트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들고 온 가방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 식탁에 밀어놓았다. 수진아, 이건 내가 네 시어머니랑 상의해서 만든 합의서야. 한번 봐봐. 그냥 내가 미나를 그 아파트에 직장 구할 때까지만 살게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서명만 하면 우리 모두 안심할 수 있잖니. 나중에 괜한 오해도 없고 나는 합의서를 내려다봤다. 확실히 거주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거주 기간을 명시하는 곳이 비어 있었다. 분명 내가 일단 동의하면 나중에 기간을 늘리려는 속셈이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다가와 펜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수진아, 그냥 간단한 합의서야. 서명만 하면 돼. 너더러 집을 미나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잖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신우이도 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했다. 새언니, 저 정말 몇 달만 살다가 직장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절대 폐 안 끼칠게요. 못 믿으시면 제가 각서라도 쓸게요. 친척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외삼촌은 수진아, 다 한 가족인데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라. 서명하면 다들 좋아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 남편도 내 팔을 잡아 끌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서명해. 엄마가 합의서까지 준비하셨는데 너무 화나게 하지 마. 나는 펜을 쥐었지만 손끝은 종이에 닿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방 한가득 기대에 찬 얼굴들을 훑어보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타협할 것이라고, 내가 거절할 배짱이 없다고, 내가 여전히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그들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속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놓고 천천히 펼쳤다. 그것은 100억 원에 당첨된 로또 용지였다. 매일 품고 다녀서 가장자리가 조금 달아 있었다. 그 위에 숫자들과 1등 당첨금 100억 원이라는 글자가 거실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로또 용지를 식탁 중앙으로 밀며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 없어요. 미나가 살찐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연휴 전에 산 로또인데 100억에 당첨됐어요. 얼마 전에 당첨금 수령했는데 아직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100억?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로또 용지를 집어들고 앞뒤로 뒤집어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진짜야? 가짜 아니야? 진짜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의 잔액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뒤에 붙은 0의 개수는 선명하게 보였다. 세금 제하고 80억 좀 넘게 이미 통장에 들어왔어요. 미나가 살 집이 필요하면 제 집에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새 아파트 한 채 사줄 수 있어요.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전액 현금으로요. 미나는 한 푼도 낼 필요 없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촌 형수님 품에 안겨있던 아기조차 울음을 그쳤다. 시어머니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아까 펜을 건네던 자세 그대로였다. 얼굴은 조급함에서 경악으로 바뀌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신우이는 이모 곁으로 다가가 로또 용지의 숫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이 무섭게 빛났다. 입으로는 100억, 이렇게 많은 돈이라고 중얼거렸다. 남편도 멍하니 내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반응이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수진아 너 100억에 당첨됐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얼마 전에 수령해서 아직 말할 기회가 없었어.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로또 용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원래는 좀 안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집 얘기가 나와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나가 살 집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저한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저한테 사직해라, 월급 카드 내놔라 하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쉴 거예요. 제 돈과 제 집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알아서 해야지. 당연히 알아서 해야지.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순식간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내 옷깃을 정리해 주려는 듯 손을 뻗었다. 나는 피했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계속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 아가씨가 이렇게 큰 경사를 왜 미리 말 안 했어? 엄마가 미리 알았으면 절대 너더러 사직하라고 안 했지. 네가 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엄마가 응원할게. 신우이도 서둘러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 뻔했다. 새언니 진짜 최고예요. 제가 새언니가 절 제일 아껴주실 줄 알았어요. 집 사주시는 거 쓰리룸 필요 없어요. 투룸이면 돼요.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이모는 합의서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으며 웃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수진이가 능력이 있네. 이렇게 큰 상에 당첨되다니. 앞으로 우리 집안 살림도 펴겠구나. 아까 그 합의서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외삼촌도 따라 웃었다. 그래. 수진아, 내 운이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외삼촌한테 말해. 사양 말고. 나는 순식간에 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기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다. 조금 전까지 나를 둘러싸고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더니 이제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빼고 젓가락을 들었다. 음식 다 식겠어요.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집 사주는 건 나중에 얘기해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그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젓가락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내게 반찬을 집어주며 가장 큰 제육볶음 조각을 내 그릇에 올려주었다. 수진아, 많이 먹어. 몸보신해야지. 일하느라 힘들었지? 내일 회사 가기 싫으면 하루 쉬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 해줄게.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이 100억 로또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들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아무도 나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내 월급 카드를 탐내거나 내 집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은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내가 시댁거실에서 변호사가 보내준 투자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신우이가 휴대폰을 쥔 채 방에서 뛰쳐나왔다. 눈이 토끼처럼 빨갰다. 그녀는 내 옆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눈물을 훔치며 울기 시작했다. 새언니, 저 큰일 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휴지를 한 장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왜 그래? 천천히 말해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녀는 휴지를 받아 얼굴을 닦았다.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인터넷 대출 앱의 상환 페이지였다. 나는 힐끗 쳐다봤다. 미상환 금액은 500만 원, 상환일은 바로 오늘이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돈이 부족해서 인터넷 대출을 좀 썼어요. 조금씩 갚으려고 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총 500만 원이나 빚졌어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대출회사에서 저한테 전화하고 엄마랑 오빠한테까지 연락한대요. 그녀는 더 서럽게 울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새언니, 이제 새언니 돈 많잖아요. 이 500만 원만 좀 갚아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정신 차릴게요. 다시는 돈 함부로 안 쓸게요. 새언니한테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시어머니가 울음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아직 국자를 들고 있었다. 신우이가 우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국자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미나야, 왜 그래? 누가 너 괴롭혔니? 신우이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인터넷 대출 빚 얘기를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듣고 나서 얼굴색이 변했지만 신우이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아, 미나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저렇게 인터넷 대출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인데 네가 이 500만 원만 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너 이제 돈도 많은데 500만 원은 큰 돈도 아니잖니. 그냥 엄마 부탁 하나 들어준다고 생각해줘. 응? 나는 소파에 기대앉아 눈앞의 모녀를 바라봤다. 한 명은 울며 애원하고 한 명은 거들고 예전에 나에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월급 카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나는 웃으며 거실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신우이 앞에 놓았다.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조건이 두 가지야. 첫째, 차용증을 써. 빌리는 금액 500만 원, 빌리는 날짜, 그리고 네 서명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해. 둘째, 이 500만 원은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연이율 4%로 계산할 거야. 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전부 갚아야 해.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멍하니 한참 동안 반응이 없었다. 차용증이요? 이자까지 계산한다고요? 새언니, 어떻게 그렇게 쪼잔해요? 겨우 500만 원 가지고 새언니는 80억이나 있으면서 저한테 이자를 받겠다고요? 500만 원도 돈이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나는 펜을 그녀 앞으로 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널 도와주는 건 내 마음이지 의무가 아니야. 차용증 쓰기 싫고 이자 내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인터넷 대출 갚아. 친구한테 빌리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갚든 나한테 오지 마. 시어머니가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수진아, 다 한 가족인데 이자까지 계산하면 정 떨어지지 않니? 미나가 분명히 갚을 거야. 그냥 이자는 받지 말자. 응?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친형제 사이에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해요. 하물며 신우이랑은 더 그렇죠. 제가 만약 이 500만 원을 그냥 주면 쟤는 앞으로도 돈 함부로 쓰고 또 인터넷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때는 500만 원이 아니라 0만 원,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신우이는 입을 삐죽이며 앉아 펜을 잡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더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10분 줄게. 차용증을 쓰고 내가 인터넷 대출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안 쓰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든지. 10분 뒤에 나는 은행 가야 해서 너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나는 태블릿을 들어 다시 투자 계획안을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거실은 조용했고 가끔 신우이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다. 약 5분 후 신우이가 마침내 펜을 들고 마지못해 종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뭐든 다 들어주던 새언니가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차용증이 다 쓰이자 나는 그것을 받아 꼼꼼히 확인했다. 금액, 날짜, 서명이 모두 정확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에게 인터넷 대출 상환 계좌를 물어 500만 원을 이체했다. 이체가 완료된 후 나는 차용증을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기억해. 이 돈은 네가 나한테 빌린 거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야.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아. 그리고 다시는 인터넷 대출 같은 거 받지 마.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내 힘으로 돈 버는 게 제일 확실한 거야. 신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돌아섰다. 국자가 냄비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거칠었다. 나는 휴대폰과 태블릿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늘 타협하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려고만 했다. 결과는 그들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찍히는 것뿐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힘이 생겼다.
더더욱 원칙을 지켜야 했다. 도와줄 일은 도와주겠지만 절대 무한정으로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도움은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재에서 혼전 재산 공증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살며시 열렸다. 남편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와 내 손이 닿는 책상 모서리에 놓았다. 그는 바로 나가지 않고 책상 옆에 서서 양손을 앞으로 모아 비볐다. 시선은 내 손에 들린 공증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족 식사 이후 그가 나에게 단둘이 말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등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수진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어색한 쉰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내가 엄마 편들어서 당신한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한 거, 그리고 예전에 몰래 당신 이력서 숨긴 거, 또 엄마 말만 듣고 당신한테 사직하라고 닥달한 거, 다 내가 잘못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 손에 쥐어있던 펜은 멈추지 않았다. 서류에 계속 중요 표시를 하면서 그저 응하고 짧게 대답했다.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이번에 정말로 뉘우친 것인지 아니면 내가 100억에 당첨된 것을 알고 일부러 자세를 낮추는 것인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는 내가 화내지 않는 것을 보고 반발짝 더 다가섰다. 말투가 더 부드러워졌다. 예전에는 그냥 엄마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 여자는 일할 필요 없고 집에서 가족들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지. 당신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했어. 이제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앞으로는 다시는 엄마 말만 듣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을게. 당신이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해. 집안일은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할게. 다 당신 말 들을게. 나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약간의 회피, 무언가를 숨기거나 내 반응을 떠보는 듯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내 말을 듣겠다는 거 진심이야?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야? 그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믿지 않을까봐 손짓까지 해가며 말했다. 진심이야. 앞으로 엄마가 또 당신한테 월급 카드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막을게. 미나가 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 내가 걔한테 따끔하게 말할게. 만약 또 누가 당신 집을 넘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막을 거야. 내가 행동으로 증명할게. 안 될까? 나는 책상 모서리에 있던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컵 속의 물은 마시기 딱 좋은 온도였다. 그는 예전에 내가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물을 줄 때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웠다. 이번에는 세심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풀지 않고 물컵을 제자리에 놓았다. 말만으로는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예전에도 당신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었잖아. 결과는 어땠어? 우리 엄마가 시댁에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을 때 당신은 내 이력서를 숨기는 걸 도왔고 친척들이 나한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윽박지를 때 당신은 내 팔을 잡아 끌며 서명하라고 했잖아.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에 나뭇결을 긁었다. 그때는 나도 엄마한테 떠밀려서 그랬어. 엄마가 계속 수진이 설득 안 하면 앞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생각 안 할 거다 라고 하셔서 엄마가 화내실까봐 감히 반대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시는 당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당신 집이랑 돈에 욕심내지 말라고 할게. 나는 다시 펜을 들고 공증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쳐 혼전 재산 확인이라는 글자를 가리켰다. 나는 이미 부동산 공증을 받았어. 이 집은 내 혼전 개인 재산이고 당신과는 상관없어. 로또 당첨금도 신탁으로 계획을 세워뒀어. 일부는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일부는 투자용으로, 나머지는 예비비로 쓸 거야. 이것도 당신과는 상관없어. 당신이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먼저
내 재산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더 이상 내 돈이나 집에 기대서 살 생각은 하지 마.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이전의 부드러운 태도로 돌아왔다. 알아, 당신 돈에 의지하지 않을게. 나도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는 월급 오르도록 노력할 거야. 앞으로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내가 더 많이 부담할게. 당신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줄게. 나는 바로 대답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증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넣었다. 기회는 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겠어. 정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돈이 많아져서 그런 척 하는 건지. 당신이 정말로 잘해보고 싶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 그는 내가 말을 단호하게 끊지 않자 눈에 띄게 안도하는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증명해 보일게. 피곤하면 좀 쉬어. 너무 서류만 들여다보면 눈 나빠져.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닫힌 서재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후회의 진심이 조금 섞여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나의 현재 경제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약속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그의 몇 마디 부드러운 말에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 동안 나는 천천히 지켜볼 것이다. 그가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주말 오전 나는 침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회사와 가깝고 매일 시댁과 부딪히는 일을 피하기 위해 내 혼전 아파트로 돌아가 살기로 했다. 외투 몇 벌을 여행 가방에 넣었을 때 거실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도자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침실을 나왔다.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고 있었다. 앞에 다과상에는 청화백자 그릇이 여러 조각으로 깨져 있었고 국물이 바닥에 흥건했다. 시누이는 옆에 서서 눈이 빨개진 채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입으로는 엄마, 너무 화내서 몸 상하지 마세요. 새언니가 그냥 돈 좀 생겼다고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참아요라고 중얼거렸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날 내버려둬. 난 그냥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사람들이 저 박수진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야 해. 처음에 시집 올 때는 차도 없고 집도 없어서 내가 민준이 시켜서 예물 상금이라도 해줬더니 이제 100억에 당첨됐다고 안면을 싹 바꾸네. 합의서에 서명도 안 하고 미나한테 집도 안 사주고 이제는 우리랑 같이 살지도 않겠다고?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고 뭐야. 마침 옆집 김 여사님이 문 앞을 지나가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에요?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서럽게 우시고? 무슨 일이든 말로 잘 해결해야죠. 시어머니는 구경꾼이 생기자 더 서럽게 울부짖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높아졌다. 김 여사님, 와서 좀 보세요. 우리 이며느리가 예전에 가난할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100억에 당첨됐다고 우리를 무시해요. 내가 미나한테 잠깐 살게 해달라고 합의서 좀 쓰자고 했더니 안 써주고 집 한 채 사달라고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는 아예 나가서 살겠대요. 우리 모녀를 이 집에 버려두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김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에 의욕이 서려 있었다. 시누이가 서둘러 다가가 기름을 부었다. 김 여사님, 우리 새언니가 돈 좀 생겼다고 사람이 변했어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 대출 빚졌을 때도 차용증 쓰라고 하고 이자까지 계산하더라고요. 엄마가 월급카드 맡아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제는 아예 나가서 살겠대요. 우리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침실문 앞에 서서 눈앞에서 합을 맞추는 모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다행히 이전에 녹음해둘 건 다 녹음해뒀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소리를 크게 키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먼저 가족 식사 때에 녹음이 흘러나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수진아, 그냥 간단한 합의서야. 서명만 하면 돼. 너더러 집을 미나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잖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미나가 들어가서 살면 내 집도 봐줄 겸 걔도 밖에서 고생 안 하고 좋잖아. 이어서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네가 새언니잖니? 동생한테 좀 양보하는 게 당연하지. 그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미나가 좀 사는 게 뭐 어때서. 녹음은 계속되었고 이전에 시어머니가 나에게 사직을 재촉하고 월급 카드를 요구하던 부분으로 넘어갔다. 네가 회사 그만두면 민준이 월급 카드는 내가 관리할게. 내가 돈 관리하면 돼. 여자가 매일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 챙기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내 월급은 집안 살림에 보태고 미나 옷 사주고 간식 사주는 데 써야지.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다물지 못했다. 김 여사님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말투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아주머니, 이건 좀 아니죠. 수진 씨 아파트는 결혼 전에 산 거라면서요. 민준 씨랑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합의서 써서 미나 씨 살게 하라고 해요. 사직하라고 하고 월급 카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착취잖아요. 마침 이모도 과일을 들고 집에 도착했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과일을 현관에 놓고 다가와 중재에 나섰다. 아이고, 이게 다 오해야. 지난번 저녁 식사 때는 그냥 한 말이지. 정말 수진이한테 서명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어. 형님도 참 무슨 일이든 말로 잘 해결해야지. 이렇게 난리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너 귀란 녹음까지 했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녹음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저는 그냥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두는 습관이 있어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예전에 저한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윽박 지르시고 사직하라고 재촉하시고 월급 카드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전부 다 녹음해뒀어요.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은혜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면 저는 이 녹음 파일들을 친척들 단톡방에 다 보내서 누가 정말 잘못한 건지 사람들이 판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우이는 시어머니 뒤로 숨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남편은 옆에서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김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아주머니, 이건 아주머니가 잘못하셨네. 수진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 이웃들한테 다 웃음거리 돼요. 나는 침실로 돌아가 계속 짐을 쌌다. 저는 오늘 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앞으로 저랑 잘 지내고 싶으시면 다시는 제 집이랑 제 돈에 욕심내지 마세요. 만약 계속 이렇게 난리를 치시면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누구도 좋은 꼴 못 볼 거예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내가 짐 싸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빛에는 분함이 가득했지만 감히 나를 막지는 못했다. 나는 이번에 내가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남겨둔 증거와 나의 자신감 덕분이었다. 그녀가 다시는 나를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앞으로의 날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소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드디어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에필로그. 내 혼전 아파트로 이사 온 날 햇살이 유난히 좋았다. 나는 모든 창문을 열었다. 바람결에 아래층 화단에 꽃향기가 실려왔다. 엄마와 아빠가 오후에 오셨다. 아빠는 돋보기를 끼고 베란다에서 내가 새로 산 화분을 만지작거리셨고 엄마는 부엌을 정리하며 중얼거리셨다. 역시 내 집이 환해서 좋다. 시댁 그 낡은 아파트보다 훨씬 낫네. 앞으로 우리 셋이 여기서 살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 나는 부엌문에 기대어 엄마가 새로 산 쌀을 쌀통에 익숙하게 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다.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내 힘으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이제 드디어 마음 편히 돌아와 살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로또 당첨금 80억은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 계획을 세워뒀다. 2억 원으로 부모님께 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을 사드렸다. 환경도 좋고 전문 간병인도 있어서 살고 싶으실 때 사시고 아니면 세를 내줘도 된다. 30억 원은 국채와 우량 펀드에 투자했다. 저위험 상품이라 매년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부모님 생활비는 충분했다. 5억 원은 비상금으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었다. 남은 돈 중 10억 원은 유아용품 회사에 투자했다. 예전에 운영팀에서 일할 때 이 분야를 접해봐서 시장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신탁에 맡겨 변호사가 관리해주니 누가 넘볼 걱정도 없었다. 나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전에 IT 회사는 그만두었다. 시댁의 성화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의 경험을 살려 작은 운영 컨설팅 스튜디오를 열었다.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일이었다. 첫 달에만 3건의 계약을 따냈는데 수입이 예전에 직장 다닐 때보다 많았다.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 출근하고 오후 오시면 칼같이 퇴근해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다. 주말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로 여행을 다녔다.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행복했다. 반면 시댁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가장 먼저 소식이 들려온 것은 신우이였다. 그녀는 2달 가까이 직장을 구하러 다녔지만 면접 본 10여 곳의 회사에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힘든 일을 못 견뎌 이틀 만에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한마트의 계산원으로 취직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서 일하는데 월급은 150만 원 남짓이었다. 자기 원룸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으니 나에게 빌린 500만 원은 갚을 엄두도 못 낼 터였다. 한 번은 마트에서 그녀와 마주친 적이 있다. 그녀는 색이 바랜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진열대 뒤로 숨어버렸다. 예전에 나에게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시어머니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예전에 내가 시댁에 살 때는 매일 퇴근하고 장을 봐주고 밥을 하고 청소를 도와드렸지만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직접 하면서도 가사 도우미를 부르기에는 돈이 아까웠다. 집은 잡동사니 가게처럼 어수선해졌다. 한 번은 엄마가 시장에서 그녀를 마주쳤는데 배추 한 포기를 사면서도 한참 동안 값을 깎더라고 했다. 예전에 즐겨 사던 수입 과일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입으로는 민준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은 미나 월세 내주기에도 빠듯해서 내 장바구니 돈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남편의 삶은 더 답답해졌다. 그는 예전에 나에게 잘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나에게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했다. 미나 월급이 너무 적으니 내가 돈을 좀 더 보태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단칼에 거절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용돈을 아껴 썼다. 매일 점심은 회사에서 가장 싼 도시락으로 때우고 예전에 즐겨 입던 브랜드 외투도 이제는 몇만 원짜리 시장 옷으로 바뀌었다. 한 번은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다. 그는 예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는 각자 잘 살자. 서로 방해하지 말고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만약 그때 그 100억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시댁에서 참고 살고 있을까? 시어머니에게 사직을 강요당하고 시누이에게 이것저것 사달라는 요구를 받고 남편에게 공짜 가정부 취급을 당하면서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가르쳐 주신 그 지혜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른의 조언을 듣고 증거를 남기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로또는 그저 금상첨화였을 뿐이다. 요즘에도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하소연한다. 시어머니가 편애하고 남편이 주관이 없고 시누이가 욕심이 많다고. 그때마다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3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첫째, 반드시 집안 어른의 조언을 들어라. 어른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세상사를 겪었고 사람의 속마음을 더 잘 안다. 우리 엄마처럼 엄마는 일찌감치 시댁의 꿍꿍이를 눈치채고 나에게 사직 증명서를 가져가 약한 척하라고 조언해 주셨다. 덕분에 나는 많은 함정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강하게 반대했다면 아마 벌써 시댁에 떠밀려 재산 합의서에 서명하고 내 집을 시누이에게 넘겨줬을지도 모른다. 둘째, 누구와 지내든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시댁이 당신에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할 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반드시 녹음하고 대화 기록을 저장하고 차용증을 써라. 한 가족인데 너무 깐깐하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 사이가 틀어졌을 때 이 증거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내가 예전에 녹음해둔 파일들과 시누이가 쓴 차용증이 바로 그 좋은 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셋째, 절대로 남에게 의지할 생각은 하지 마라. 오직 자신만을 믿어라. 남편의 월급이든 시댁의 지원이든 내 손에 돈이 있고 내 직업과 능력이 있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내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힘으로 대출금을 갚고 내 자신을 부양할 수 있었다. 나중에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도 내 스스로 당첨금을 계획하고 스튜디오를 열었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때 정말 사직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의지해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 얼마 안 되는 생활비 때문에 시댁과 씨름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매일 스튜디오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꽃이 점점 더 화사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정말 만족스럽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시댁의 압박이 내 선택을 좌우할 수는 없다. 자매들이여, 만약 당신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라. 어른의 조언을 듣고 증거를 남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행복은 결코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오직 당신 자신의 손에 있을 뿐이다.